네, 이제 4세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원자력 산업 대응 전략입니다. 역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본 행사 페이지에 간략하게 올려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20분 발표, 그리고 50분 토론,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4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안남성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교 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패널 소개는 안남성 총장님이 직접 해주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남성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새로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 3020이라는 아주 혁명적인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정책과는 굉장히 어떤 궤도를 다르게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원자력과 석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 신재생에너지로 확정하겠다는 것과 신규 원전과 원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석탄도 신규 석탄과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걸 이제 대표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도 많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신문 지상에서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이제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 왜냐하면 기존의 원자력이 굉장히 저렴한 소스인데 원자력이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면서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그래서 전력 요금이 많이 증가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 특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이나 석탄보다는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원자력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정책이 계속 원자력 쪽에 추진이 되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그게 무너질 수가 있다. 이게 무너지면 정말 가장 한 게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UAE 포함하면 30기가 넘습니다. 그 발전소의 안전성을 갖다가 보장할 수 없다. 또 하나가 이제 우선 인력들이 원자력 산업계에 유입되지 않으면서 또 원전의 안전 운영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아마 대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받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가장 우리가 유명해졌던 우리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노동석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신고리 5, 6호기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국민 뭐였죠 그게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원전 산업 측을 대표했던 원자력 산업협회의 강재열 부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전 규제 측면에서 우리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동국대학의 박종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이 안 바뀐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이 원전 수출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현 정부에 가지고 있는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의 최전방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김인식 수출협회 협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네 분을 모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실적 정책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규제를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과연 원자력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규제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수출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그 스피커를 각각 초청해서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노동석 박사님께서 그 전체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그 원자력 산업 대응 전략이라는 그 제목으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박수 좀 쳐주시죠.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물음표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받은 주제가 원자력 산업 대응 전략인데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별로 없어서 원자력 산업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씩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와서 좀 듣고 오늘 와서 쭉 듣고 있는 가운데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 게요. 과거에 그 MB 정부 시절에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전력 수요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올려야 되는 게 많지 않냐 이런 주장을 많이 폈었는데 반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들어보니까 전기요금을 지금 올려야 된다. 예전에 그 올리지 말자고 하셨던 분들이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또는 에너지요금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자 이런 얘기고 그 얘기를 뒤집으면 이제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는 안 쓰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좀 과도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비즈니스 대응이잖아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돈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한전 매출이 55조입니다. 그 중에 43조 정도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거고요. 한수원이 가져간 돈이 8.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5조가 좀 넘는데, 그러니까 한수원이 정산받은 금액이 킬로와트아워당 60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평균 정산 단가는 한 80원 정도가 됩니다. 83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수원은 한전이 전체적으로 구입 단가를 낮추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석탄은 한 13조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3조 중에서, 그런데 석탄과 원자력의 수익을 다른 이제 전원이 가져가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 사업은 위축이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전원,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기요금이 오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이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수원과 석탄 발전업계가 가져가는 돈이 한 20조 되는데 그 돈을 좀 더 내놔라, 이쪽에 가스와 재생에너지 쪽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원자력 산업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그냥 사자성어를 좀 고쳐서 팔면초가라고 써봤습니다. 여기서 초자는 나라 초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 의미로 회초리 초자입니다. 그래서 8가지 방면에서 회초리가 지금 날라들고 있는데, 가장 그 임박한 회초리 중에 하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입니다. 2022년까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죠, 이미. 근데 조기 폐쇄를 하겠다는 것은 8차 전력 수급 계획 35페이지인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성과 지역 수용성을 비롯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겠다. 그래서 곧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조기 폐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 휴식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월성 1억 얘기는 여기서만 하고 안 할 거니까요. 지금만 하고 이게 얼마짜리냐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월성 1호기가 정산받는 금액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작년에 60원 받고 월성 1호기가 정지돼 있으면 가스 발전밖에 안 늘어나죠. 그래서 가스 발전밖에 대체할 전원이 없는 거죠. 그 대체하는 가스 발전의 정상 금액. 그다음에 한 4년 정도 작년 5월부터 서 있었으니까 뭐 한 4년 정도 조기 폐쇄하는 거죠. 물론 이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한 해에 한 3천억 정도 돼요. 4년이면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짜리의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1조 2천억이 여러분들 뭐 크시지 않다고 생각할. 뭐 물론 MB가 많이 기여를 했어요. 우리가 조 단위에 익숙해지는 거에. 근데 1조 2천억이면 그렇게 뭐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그다음에 신한울 등 뭐 신규 백지화에 따른 어떤 부작용 뭐 그런 것들도 감당을 해야 되고 2030년까지 뭐 고리 1호기 포함해서 12개가 가정동지입니다. 그다음에 2032년까지 고리 1호기 해체돼야 되고요. 등등. 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해외 영국, 사우디, 체코 지금 예고되고 있는 나라들 수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부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그 국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줬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일은 많고 요약하면 할 일은 많은데 희망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에 제가 생각하는 외에 뭐 대응할 수 있는 희망적인 전략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운영 측면인데요. 이용률이 어제 한국경제인가 보니까 4월 달까지의 운영 실적이 나왔는데 56% 정도 되더라고요. 이용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들은 정상화를 위해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자력이 이용률 60% 이하면 사실 건설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계산해 본 LCOE가 원자력 1300메가와트짜리 기준으로 54원 정도 나오거든요. 원가가 10%가 떨어지면 한 5원 정도 오릅니다. 그게 이용률 우리가 계획할 때 8차 수급 계획이나 뭐 이런 애기본 계획할 때 원자력의 기준 이용률을 85% 정도 잡습니다. 한 3원 정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53원에서 67원 정도가 원가가 되는 거고요. 60원 정산을 받으면 적자가 되는 겁니다. 한수원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이용률이 이 정도 떨어지면 원자력 발전소가 99개가 있는 미국은요 몇 년 전부터 이용률이 평균 100개 정도 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이 90% 정도 됩니다. 뭐 거의 더 깊이 안 들어가고요. 정산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사후 처리비가 재산정됐는데 2년 전에 한 것보다도 올랐습니다. 더구나 고진위 방패물 부담금은 틀림없이 올라갈 것인데 그냥 일단 유지된 것은 에너지 정책이 이제 전환이 돼서 발생량이 사용 해결료 발생량이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단가를 유지한다. 기존에 다발당 3.2억인가 반영을 해놨는데요. 지금 대충 계산해 본 바로는 6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력 회사 할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원자력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서 가동 기간이 남았는데 조기 폐쇄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폐쇄도 하고 협박용으로도 씁니다. 보조금을 주면 돌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 이런 데서는 보조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분은 제로 에미션 테크놀로지다 그래가지고 CO2가 안 나오니까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소송도 걸리는데 주는 것이 정당하다 뭐 이런 판결도 최근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 개인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접어야 될지 좀 지나서 접어야 될지 이걸 판단해야 될 시기고, 다만 이제 우리는 정부가 하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급락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 일본이 원자력 이용률이 한 60% 정도 됐고요. 우리나라 90% 됐을 때 와서 일본 사람들이 너네는 규제가 우리보다 덜 심해서 너네가 굉장히 부럽다. 너네의 규제 환경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의 규제 환경이 일본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즉시 해체 방식을 즉시 해체라고 해서 뭐 오늘 세우고 내일 해체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고리 1호기가 2032년에 해체가 종료됩니다. 일정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건식 저장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수원이 총괄하고 국내 사업체에 의해서 국내 기술로 수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좀 얼빠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해체 시장이 한 400조 되고 우리가 고리 1호기를 해체한 기술을 가지고 해외 해체 시장에 진출하겠다. 언제쯤 될까요? 2040년쯤 될까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거기서 돈 갖다 쓰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뭐 해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 그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해놓은 겁니다. 38개 핵심 기반 기술이 있고 작년까지 11개 기술이 이제 미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미확보된 11개 기술이 더 어려운 기술이겠죠. 근데 202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알 수 없고요. 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국내 업체에서 국내 기술로 수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쓸데없는 자신감 같은 겁니다. 고리 1호기 해체할 때 국내 기술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못할 가능성이 많죠. 해외에서는 많이 이미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해서 심지어 그 해체된 이후의 부지를 뭐 다른 용도로 재활용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술을 2032년까지 따라잡고 우리 기술로 하겠다. 그 다음에 수출까지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좀 허황된 얘기 같습니다. 2030년 이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황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체 연구소를 유치를 하겠다. 지자체에서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도 뭐 과제를 하나 발주를 했는데 주로 이제 동남권 쪽에서 뭐 유치를 하겠다는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너무나 먼 장래의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인데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공론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53년이 되면 가동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데
그 전에 이제 그 53년도 가기 전에 꽉 차기 때문에 수조가 어딘가에 꺼내서 건식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합의가 안 되고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빨리빨리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고요. 건식 저장하는 기술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이론나 금속 캐스크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건식 저장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가게 될 거면 이런 기술 빨리 만들고 우리나라 국산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는데 다들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서 갖다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식 저장.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건식 저장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할 거냐, 지금 기존 원전 부지할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원자력계 내에서도 다투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상용원전 사용해결료 최적화 분장이 없다고 하지만 핀란드가 지금 짓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무기 생산을 위해서 발생한 그 고준위 폐기물 최종처 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부터요. 뉴멕시코에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하에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는 데가 핀란드하고 스웨덴 이런 데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기본 계획하면 53년부터 이제 저장하는 거고요. 중간에 뭐 건식 저장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는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적합 지역 배제, 부적합 지역 배제하고 공모 뭐 이런 등등해서 실증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비가 이제 많이 이제 시시비비가 많이 이제 일어나서요. 금년 5월 11일 날 고준위 방패물 관리계획 재검토에 착수하는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또 다시 해야 되는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이 따라오는데요. 사용해결 이게 자원이냐 폐기물이냐 뭐 그래서 뭐 파이로와 고속로 SFR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합의가 원만히 안 돼서 2020년까지 할 거냐 말 거냐를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요 예산을 전부 전액을 삭감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것도 좀 작은 규모지만 공론화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2020년까지 뭐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원자력계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난 20년 전부터 97년인가부터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97년부터 여기 보면 6,700억 쓴 겁니다. 한 해에 300억 정도, 300억 좀 넘게.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안 한다. 요즘 뭐 북미회담이 남북회담이니 뭐 북한 한반도 비핵화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핵무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재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계속 해야 된다는 사람들 중에 은연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파이로를 해서 고속로에 그 연료로 넣어가지고 소진을 해야 되는데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짓기 때문에 이거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이거야말로 전도가 원자력 발전소보다도 훨씬 더 급박하게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 수출 문제인데요.
2009년 이후에 이렇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한국이 이제 수출을 했고, 우리는 뭐 강점이 원전 운영이나 건설 이런 것들을 잘한다. 이제 근데 운영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는 지금 엄청나게 이제 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용률이 우린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용률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 우리 노영이나 그다음 제일 중요한 뭐 파이낸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료 공급을 우리가 보장을 못합니다. 아까 우리 손으로 농축이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의 진짜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출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상국 시장은 이런데 사우디의 경우도 뭐 4월 말까지 3배수를 선정하겠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이 없고 수출도 잘 안 되면 우리 원전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거는 이게 주최 측에서 뭐 통일과 관련된 걸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서독 통일 그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즘 뭐 2년만 지나면 기차 타고 뭐 모스크바나 런던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에너지 사업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통일을 할 때 경제 규모가 동독이 서독의 한 5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 됐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처음 해보는 통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했지만 그로부터 10년 동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 규모가 우리의 25분의 1 내지 한 26분의 1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냥 낭만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정말 어렵고요. 기차 연결과는 달리 전력이나 에너지 쪽은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캐피탈 인텐시브한 사업이고 뭐 회수할 방법이 없으면 누가 투자를 할지 이거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쁜 게 그런 상황에서 동서독은 국경 지역에서 서로 전력교를 통일 전에도 전력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양국의 전력망을 즉시 연계하는 대신에 우선 국경 근처 송염의 일부를 분리해서 서독에 연계하고 그다음에 서독의 일부 발전소를 서독 전력 계통에서 분리해가지고 동독에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송전선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동유럽망에서 분리해서 서유럽망에 이제 연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진적인 계통 연계에 5년이 걸렸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 전에도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는 지금 북한의 송전망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음 세션이 이제 동북아 전력 개통 뭐 이런 뭐망 연계 뭐 이런 거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무슨 말씀들을 하실지 저는 잘 예상이 잘 안 돼요. 또 희망만 잔뜩 심어주고 뭐 그렇게 하실지. 사실은 동북아 가스 파이프라인 연계를 하는 프로젝트가 91년부터 시작된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90년대부터 이미 했어요. 아직도 안 되고. 여기서 하나 뭐 말씀드릴 문제가 있는데
그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동독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뭐 석탄 발전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동독권은 거의 원자력 발전은 다 폐지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한 겁니다. 물론 거기 자원도 좋았고요. 뭐 풍황 뭐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독일이 재생에너지 강국이 됐다라는 역사적인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어딘지 지금 못 찾겠는데 마지막인데요. 이제 원전 공급망하고 신규 인력 수요인데 되게 이제 원자력은 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앞쪽에 어디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 배치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배치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맨 앞에 있는 게 한전 기술인데 설계 분야 수요 없음. 한전 기술 설계하는데 없습니다. 건설, 시공, 주기기, 보조기기 분야 수요 없음. 이거는 두중이죠. 옛날 한중. 운영은 지금 24개 합니다. 근데 2030년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12기 그러면 한 12기 정도 남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해체 방패부 관리 여기는 조금씩 늘어날 텐데요. 이것도 피크가 있어갖고 그 이후엔 감소합니다. 해외 사업에 따라 유동적인데 해외 사업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저는 뭐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2년입니다. 뭐 오늘 내일은 당장 아니고요. 2022년이 되면 인력 수요 급감합니다. 문제는 좋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좋은 신규 인력이 보충이 공급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인력 공급 양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타 분야 경력 전환, 유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그 이 공급망 말씀드릴 때 빠뜨린 게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 신규 물량 발주가 없으면 우리 공급망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길게 보는 사람은 1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또는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지금의 원자력 정책 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부 수정이 없으면 이게 지금 4분 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4분 51 이게 넘었다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한 5분 더 하겠네요. 그래서 5년 내지 10년 동안 뭔가 이벤트가 없으면 원자력은 급속하게 공급망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저희 아까 누가 이거 알려주지 않아서 5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너무 명강의를 듣다가 열중해가지고 타임을 이렇게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노 박사님께서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자력 정책, 새로운 국가 원자력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특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공급망 붕괴 문제, 뭐 특히 인력 문제, 그리고 그거로서 이어지는 원자력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리 후행 핵주기 우리가 많은 그 인력 창출이 될 거로 생각하는 후행 핵주기 쪽은 그 정책의 어떤 불투명성 때문에 생각보다는 빨리 그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나머지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우선 강재열 부회장님께서 좀 우리 노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워낙 톤을 낮춰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비관적인 얘기를 톤을 낮춰서 하니까 엄청 우울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다 빠져 들어가가지고 이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망을 가지고 하면 될 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석 박사님이 얘기한 거에 반해서 좀 뭔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희망 있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산업계의 어떤 대응 전략을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그 원전의 안전성을 확고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경주 포항에 있었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 안전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해서 높은 안전성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끊임없이 이제 증진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이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국내 원전은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어떠한 지진이나 자연재해도 끄떡없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기술 개발 그리고 운영의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그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과 원자력에 대한 어떤 원자력 발전의 어떤 조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과 태양으로 대변하는 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재생 에너지는 천수답 에너지입니다. 천수답 에너지. 우리 농사 지을 때 뭐 하늘에서 비 오면 그냥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천수답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재생 에너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해 줄 수 있는 대체 전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원자력이 그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스 발전을 많이 생각하는데 가스는 사실은 굉장히 비싼 에너지로 정평이 나 있고 아마 올 가을 정도 되면 유가가 $100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스 가격은 석유가하고 연동돼 있고 그리고 가스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세먼지라든가 메탄가스의 어떤 누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후 변화하고 환경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스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태워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운 에너지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화학공업 원료로 두고 사용해야 될 것이 가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그 역할을 백업 에너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역할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원자력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자재 그리고 부품 인력 공급망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원전 산업은 사실 건설하고 운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요. 근데 앞으로는 원전 해체 산업이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원전 해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해체 제염, 해체와 제염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처리 처분 그리고 사용 후 연료 관리 그 다음에 부지 복원에 이르는 이 필요한 교육과 그리고 기술 역량을 계속 결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원자력 수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자국 내 원전 물량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 한 70기 정도 원전 수주에 나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원자력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실한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풍부한 원전 경험 인력이 있고 UA 사업을 통해서 또 국제적으로 많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수주를 통해서 어떤 원자력의 역할을 더욱더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5가지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나간다면 원자력의 그 어떤 역할이, 대응이 충분히 어떤 그 가치를 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재열 부회장님께서는 그 원자력 안전이 여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원자력 수출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공급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박종훈 교수님께서 앞으로 규제 방향이나 원전 규제 방향 아니면 뭐 아니에요? 비슷한데, 예. 우리 어떻게 지금 이 에너지 산업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부터는 10분씩 제가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1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렇게 하나는 다운, 하나는 업 하셨으니까 제가 다운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이 지금 하나만 얘기해도 상당히 길 텐데 이 많은 내용을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또 각 분야별로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리를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노 박사님께서 많은 부분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 또 다른 면도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원자력 환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저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와서 원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일본, 프랑스, 이제 한국까지 한다 그러면 완전히 노형이 난립해가지고요. 이 표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영국은 그런 식으로 원전해가지고는 얼마 못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스로만 하다가 이제 경수로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해외에다가 완전히 다 맡겨놓고 돈 가지고 들어와서 지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그 건설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전기요금 올린다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원전 지어갖고 전기요금 올린다니까 이제 영국은 난리 났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가스가 많은 나라라 해가지고 뭐 원전이 사실 뭐 안전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뭐 최근 이제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한 10기 이상이 이미 다 문 닫을 걸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가스 가격에 의한 것이고,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뭐 지원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원자력 회사들은 우리 뭐 생존할 방법이 없다, 대부분 이런 상황인데, 일부 동부에는 인구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을 제로 에미션 뭐 크레딧이나 해가지고 이제 저탄소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은 살리는 분위기인데, 이제 서부나 남부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원전이 지금 상당히 죽어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030년까지 20% 이상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후쿠시마하고 7년 동안에 8기 돌아가고 있거든요. 8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0% 나오려고 그러면 30개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12년 동안에 지금 1년에 2개씩 재가동해야 돼요. 죽은 원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본도 수명 연장 안 한다고 선언한 발전소가 많아요. 그럼 또 새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수출로 자꾸 일본도 수출로 눈을 아베가 이제 300조까지 수출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미 영국, 베트남에서 떠났죠. 그다음에 이제 터키도 물러났죠. 영국도 히타치가 지금 전기요금 안 올려주면 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현재 영국이 투자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영국에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이미 프랑스하고 중국은, 프랑스는 이미 힌클리에서 망했어요 거의. 그거 다 전기요금 다 민간한테 다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영국이 지금 아주 난망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정책으로 보면은 사실 저탄소 에너지 전략에서 원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원전이 저탄소라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저부하로 가져가는 게 우리가 에너지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걸 가스로 한다는 거는 사실 또 말씀하셨지만 좀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러니까 원전이 그 안전성만 보장이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좀 상당 기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고요. 다만 이제 그 동일부지에 다소기 우리나라 원전 지은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됐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별 원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전 위험성은 좀 너무 과장돼 있고 재생에너지 가격이나 그 불안정성은 좀 과소평가돼 있다. 그래서 한쪽은 너무 확 누르고 한쪽은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조화, 아까 지금 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조화 내지는 서로 배타나 갈등이 아니라 이건 원전 업계하고 신재생이나 이런 업계하고 협력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너 죽이고 내가 살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제 생각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대형 발전은 이제 국가가 하는데 이 분산 전원은 민간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하고 민간이 하는 거하고 싸움하는 건데 국가가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이 아예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이 미니마이즈 돼 있는데 뭐 텍스 크레딧이나 무슨 뭐 규제나 이런 거에 하지 뭐 지어라 몇 프로 지어라 이렇게 그냥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정부가 편해요. 국민의 뜻에 따라 어느 지역 또는 지역별로 알아서 하라든가. 근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우리도 일정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걸 모든 거 다 정부가 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의견이 다른데 이거를 컨센서스를 모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시장 경쟁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는 대부분이 다 계획 경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유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규제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그 다소기 건설을 하면서 그 미국 기준을 잘못 적용했는데 그게 원안이 고시에 그게 미국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이 왜 미국 법을 갖다가 쓰고 있느냐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직도 그걸 안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미국은 최신법이 또 달라요. 근데 그거는 내팽개치고 미국의 옛날 법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다소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그것도 미국의 안전 기준을 우리가 뭐 다 들여오든지 오로나싱인데 그냥 선택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규제가 일관성이 없는 이런 문제를 야기해왔다.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수출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수출로 돈 벌 수 있으면 원전으로 돈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원전으로 돈 벌었다는 나라가 아직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60년 동안 운영해갖고 돈 받아오는 건데 해외 원전 지어갖고 60년 운영해본 나라가 없어요. 지금 현재. 더구나 제3세대 원전을 가지고 지어갖고 50년이든 60년이든 수명 기간 동안 운영해서 다 이익금 플러스 투자금 플러스 이익금을 다 뽑았는지 그런 증거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50년 동안 사업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막 앞서 달려가 가지고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지켜봐도 돼요. 왜냐하면 원전을 계속 진다면은 한 10년 정도 결과가 날 거예요. 이제 영국이건 어디건가를 새로 지으면. 마무리해 주시죠, 박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해체를 말씀드리겠는데, 해체로 먹고 살라는 건 언어도 아니거든요. 해체는 이게 고급 기술이 아니고 이게 대부분이 그 공정 계획하는 사람들 외에 대부분 노무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원자력계 전체적으로 이거 갖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도 그래요. 이게 엔지니어링 우리나라가 전기 발생기나 중수로 압력관도 다 교체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체의 일부를 이미 해봤는데 기술 개발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원자력 해체는 이게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초기에는 외국하고 조인트로 해서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2기 원전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12기가 중지되는데 그러면 매년 해체를 시작해야 된다. 박 교수님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됐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지별로 이렇게 두고 그 부지를 복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옆에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 해체했다고 거기 가서 그 피크닉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옥이 해체한다고 거기 가서 재활용하고 백화점 짓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년 원전을 20기 원전을 20년 더 쓰면 400기 원전이 되니까 건설 안 할 거면은 400기면은 40년 원전하면 10기를 새로 짓는 효과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는 건 아깝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 후 연료에 대해서는 이건 해결 방안이 사실 없지만은 우리나라가 너무 지역적으로 그동안 방치했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근데 고속로하고 재처리는 그거는 어느 나라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연구 정도에서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현재까지 발생된 거는 땅에 묻어야 되는데 박 교수님, 이제 그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만 제가 한 끊겠습니다. 2km 정도를 묻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인식 협회장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요. 한 7분 정도 제가 드릴게요. 예, 7분 전체 시간 맞추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판넬 분들이 공이 그 수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수출과는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출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계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뭐냐 할 때 꼭 나오는 게 이제 수출입니다. 원전 수출을 해서 출구를 찾자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내수가 없으면 수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원전 수출이 이게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원전 수출은 완전히 별개다. 그래서 원전 수출을 위한 과정에서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여튼 원전 수출을 열심히 지원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사실 수출을 하려면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좋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원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죠. 좀 아까 우리 강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그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분석한 걸 보면 향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글로벌 마켓에 약 70기 정도의 그 원전 시장이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0개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려면 마켓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UAE 사례에서 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UAE에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PR 1400 이외 EU APR 플러스 또 좋은 원전들을 개발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이 있고 거기에다 팔 상품이 있다 그러면 다음은 마케팅을 잘해서 이제 수출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맞죠. 우리 노 박사님 발표하신 그 자료 중에 한국 원전의 그 강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경제성이 옛날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뭐 어디 내놔도 싸고 아주 좋은 그런 거였는데 중국이 아주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도 사실은 좀 스타디를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거고 둘째 그 건설부터 운영까지의 자체 서플라이 체인 그 문제는 우리가 모두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 이용률은 뭐 우리 조금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UAE 수주하러 다닐 때는 세계 최고의 이용률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이상 우리 강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그 원자력에 대한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이해 충돌이 있었고 갈등을 초래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원전 수출을 하자. 그거는 뭐 이견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럼 이제 원전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 수출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자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수출해서 그 UAE 바라카에 짓고 있는 4개 APR 1400이 성공적으로 준공이
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UAE 원전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죠. 그 일부 국가는 그게 좀 잘 안 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 UAE 원전을 제때에 완공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수단의 그 방법의 홍보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하고 원자력계 그리고 기타 산업계, 학계, 여기가 이 원전 수출이라는 대과제를 가지고 힘을 합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 원전 수출이고, 그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의 그 큰 돌파구가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그 수출을 하면 뭐 채산성이 없다라든가 뭐 미국의 배만 불려준다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전 글로벌 마켓에서의 그 수출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지금은 바이어스 마켓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여러 개 노형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개 나와 있고 도입국은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의 기준은 어떤 노형이 나한테 우리나라에 가장 맞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이해관계가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그 마켓에서의 경쟁은 국가 대항전입니다. 그래서 그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반이 직접 마케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정부, 그다음에 수출 앞장서 한전, 한수원, 그다음에 기타 산업체들이 모두 힘을 합하고 UAE 원전을 적기에 제대로 준공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면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원전 수출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원전 수출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또 가능성 뭐 이렇게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플로어에서 온 질문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중에 2개는 이게 겹치는 것 같아서 먼저 4개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국내 원전 이용률 급락과 정산 단가 하락,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안전 규제 강화, 그다음에 원전 사후 처리비 재산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따른 한수원 한전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 노 박사님 이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대응 방안이라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습니까? 정산 단가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올리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 믹스가 변화해서 전기요금이 얼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거와 별개로 원자력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다른 비용 상승은 되고, 그렇게 되면 한수원 사람들 월급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와 에너지 믹스 변화에 따른 그 비용 상승분 외에 한수원에 추가로 정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거고요. 결국 전기 소비자들이 다 부담하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뭐 신고리 오류코일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운영하면서 들어간 3천억이 들어갔는데 그걸 한수원에서 청구하지 않겠다 정부에. 근데 그건 진짜 하나만 하는 소리인 게 한수원이 감당한다는 거와 정부가 감당한다는 거의 차이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전부 다 전기소비 정부가 부담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정부가 재정에서 돈을 갖다가 한수원이 주는 게 아니고요.
전기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킬로와트 아워당 지금 100원짜리 쓰시고 있으면 뭐 101원이 됐든 100.5원이 됐든 녹여가지고 그렇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부담한다는 거는 정부 국민이 부담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한수원이 청구하지 않고 우리가 부담하겠다 하는 얘기도 결국은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겠다, 한수원이 부담한다 그런 말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 주머니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대응 방안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산해 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가스는 뭐 작년에 석탄은 뭐 한 80몇 원 정산해 갔고요. 원자력 60원 정산해, 가스는 100원 넘게 정산해 갔는데 정산금에 올리는 거는 한전이 전력 시장에서 사오는 평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비용 얹어가지고 소매요금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올려주면 정부가 한전 적자만 늘어나는 거고 언젠가는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가 부담할 거냐, 조금 있다 몇 년 뒤에 소비자가 부담할 거냐, 그 문제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전기 소비자가 문입니다. 대책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스 섹션에서 우리 석 박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귀하게 들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예를 들면 오버홀 기간 같은 게 너무 짧게 비용을 레벨라이즈 코스트를 갖다 줄여주기 위해서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술은 잘 모르는데요.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가 100개가 이용률 90%를 기록했다는 거를 몇 년 전에 조석 사장이 계실 때, 그 이후로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저한테 미션을 준 적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100개가 이용률 90% 가능하냐. 그래서 찾았습니다. 페이퍼를 찾았는데 정비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미국은 사기 업체도 원자력 발전소를 하고 공공부문에서도 합니다. 근데 정비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달하냐면 가동 중에, 예전에는 세우고 정비했던 거를 가동 중에 정비하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정비 일수가 줄어들고요. 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규제가, 우리는 굉장히 세고 미국은 널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기업이었기 때문에 규제가 완전히 정부고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정비 기술에 대해서 NRC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비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지금 여기 KPS 계신 분들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정비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 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꼭 안전하고, 예를 들면 정비 일수가 2배로 늘어나면 안전도가 2배 정도로 향상되고, 이렇게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추가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런 브레이우드 원자력 발전소 오버홀 기간이 며칠이냐? 17일입니다. 17일. 그리드 투 그리드가 17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50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스 쪽에 말씀하신 분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17일 하면서 미국은 메인터넌스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신 온라인 메인터넌스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온라인 메인터넌스를 허용해 주기 위해서는 그 각 기기에 대한 AOT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젤 발전기를 절대로 오버홀 기간 중에는 절대로 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기가 생산되는 동안에 트레인별로 이제 메인터넌스를, 디젤의 메인터넌스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과 오버홀 기간이 짧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온라인 메인터넌스를 통해서도 아주 안전한 발전소를 정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외국의 관계를 좀 잘 알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원전 가동 및 신규 건설을 중단하면서 원전 수출은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함에 따라 원자력 산업 가치 사슬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 원전 수출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신규 원전 건설 없이 계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수출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 협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은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고 제가 알기는 정부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출을, 그러니까 UAE 이후에 후속호기 수주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그게 곧 수주가 된다, 그리고 건설이 시작된다 그러면 공백이 굉장히 짧은 상태에서 저 서플라이 체인이 거의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저게 이제 새로운 수주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5년 후에 있다든가 하게 하면 그 동안에 저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뭐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영향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우 교수님 말씀 있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프랑스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자기 원전 지은 거는 거의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거의 다 대부분 지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건설이 거의 없었어요. 자기 그 나라들은,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그 나라들은 다 수출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인 79년 이래 안 지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기술로 그 이후로 계속 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내에 안 짓는다고 외국에 수출 못한다, 이게 단정적으로 짓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국내에 안 지더라도 해외에 조인트로 들어가서 수출을 충분히, 수출이 되든 뭐 투자든 간에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읽은 페이퍼를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원전 수출의 3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 코스트, 펀드, 그다음에 후행 핵주기, 해결 솔루션. 여기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코스트가 굉장히 낮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그 UAE가 이제 성공한, 물론 뭐 다른 요소도 많지만은, 근데 그 세 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 코스트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아니면 우리 후행 핵주기 쪽에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노 박사님 어떠세요? 아니 예. 그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쟁이 있고요. 무너지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DOE나 EPIS, 영국 산업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건설비가 일단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왜 건설비가 넘습니까? 거기 기술력이 우리보다 좋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이 없어서 그래요. 다 외국에서 사옵니다. 우리나라 2주에 사가고. 그러니까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 그 영국 페이퍼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포크랜드 단어를 씁니다. FOAK인가? First of a kind 이렇게 씁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호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000불에 짓는데 다음 거는 2,500불에 질 수 있고 그 다음 거는 2,000불에 질 수 있다라고 페이퍼에 나옵니다. 영국 산업성 페이퍼에. 그 얘기는 처음 짓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게 사지만 그 다음 거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싸게 지을 수 있고 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시면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좀 해주시죠. 시간이 없었어요. 네, 간단하게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뭐 전신이 어디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원자력계의 그 아주 강자죠. 근데 예전에는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서플라이 체인이 뭐냐하면 설계, 제작, 해결료 이거를 포함한 내가 수주를 하면 내가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계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원전 건설이 없죠. 수출도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서플라이 체인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수출해요. 수출하는데 수출하게 되면 100을 계약 금액으로 받으면 맥시멈 30 정도만 자기가 갖습니다. 나머지 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이 없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가 돼도 수출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허구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아까 발표도 있었지만 처음 설계부터 운영까지의 모든 국내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30%의 공급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유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하나, 이건 아마 우리 박종원 교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별로 나갈 것을 결정하면서 만약 결정이 된다면 기존의 핵개발 시설을 원자력 발전 시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원전 중단에 따른 기존 원자력 인력은 어떻게 원자력 산업 전문가들의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북한이 그 핵무기를 비핵화하는 거지, 북한이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을 뭐 미국이 못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한다면은 뭐 그거를 뭐 굳이 막으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핵사찰만 받는다면은. 그런데 북한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원자력 발전 시설로 하기에는 아마 그 낙후돼 가지고 그게 뭐 핵무기 만드는 데는 일부 썼겠지만은 뭐 원자력 발전을 하기에는 일반 그 인프라도 안 돼 있고 핵시설만 갖고 원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서플라이 체인도 뭐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 중단에 따라 기존 원자력 산업 전문가들의 향후 행보가, 지금 원자력 산업 전문가들도 여기 또 오셨고 그랬지만은 뭐 저도 뭐 원자력 산업에 있었고 그러는데 행보가 궁금하다는데 참 이거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보는 뭐 에너지 전환이 현 계획대로 간다면은 뭐 각자 알아서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아마 강재열 부의장님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용 후 해결료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를 추진할 방침인데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그 공론화를 할 것인가 하는 재검토를 하는 공론화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공론화를 할 때도 그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결론은 나오지 못할 것 아닌가. 지금까지 이제 뭐 환경단체와 원자력계가 같이 공론화를 했지만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했고, 그것이 계속 그 지연이 되고 또 방향도 자꾸만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새롭게 공론화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이 정부에서는 또 환경단체들과의 관계가 또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은 어떤 방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종원 교수님한테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원자력 기술이 1950년대에 이제 상용화가 되어서 들어온 기술인데, 지금 현재의 그 기술을 가지고도 미래에 어떤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저희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분야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뭐 학교에 계신 분이니까 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이 뭐 일부 뭐 혁신적인 그런 첨단 요소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원자력 발전은 사실 고리 1호기나 신고리 5,6호기나 뼈대는 거의 같습니다. 안전 보강이 좀 더 이루어졌거나 뭐 지진에 대한 성능이 더 좀 좋아졌거나 이런 것이지, 뼈대가 되는 발전 설비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게 상당 기간 동안 쓰지 않고서는 그 검증이 안 된 설비를 적용하기도 어려워서 사실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이 검증된 기술이라 첨단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 발전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무슨 뭐 제작, 설계 이런 거에는 우리가 일부 기술을 많이 갖게 됐는데 이 오리지널 핵 기술, 제철이라든가 농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후행 핵주기의 이런 기술하고 선행 핵주기도 우리는 핵연료 가공만 하지 그 원료부터 모든 건 해외에서 가공된 원료를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자력 내지 핵 기술은 사실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러시아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발전소에 국한된 제작, 설계, 운영 여기에 대부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를 안 짓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나라들보다 빨리 인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미국이 그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한미 협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 오리지널 핵 기술의 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거 또 연결해서 사용후 연료 공론화 얘기를 했는데 사용후 연료를 공론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옵션이 많을 때는 좋은데 우리가 사용후 연료를 처분할 옵션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선진국들도 500m에 묻냐 2km에 묻냐 뭐 이 정도 레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이 없기 때문에 공론화에서 나올 결론은 어느 지역이 사용연료 처분장을 수용할 것이냐 그것이 감사합니다.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 잘 여기 들으셨고 질문도 더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코멘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원자력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비용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트가 원자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 기도에서 규제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아까 앞에서 많은 얘기했었지만은 캐패시티 팩터를 계속 줄여가면은 그건 LCOE 개념에서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 증가 문제를 원자력계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해결해야 될 큰 문제고 또 우리가 시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도 시장에 전력을 판매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전력 시장의 룰이 지금과 같이 갈 거냐. 지금은 베이스로드라 해서 석탄 원자력에 큰 페이버를 주고 있는 그 서플라이 커브에서 그런 시장의 마켓 룰을 갖고 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고 가스가 늘어나면서 그 자체가 붕괴되면서 전력 경제 이론이 새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원자력이 지금처럼 계속 저렴하다, 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원자력계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수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APR 1400 기술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그 프로덕트 하나 가지고 가서 수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시장에 마케팅에 나갈 때 어떤 프로덕트가 있으면 그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 컴플멘터리 굿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원자력 APR 1400을 가지고 가면서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다른 어떤 보완제를 뭘 가져갈 거냐 이걸 이제 원자력 산업계가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서플라이 체인을 디지털라이제이션 시키는 SCM의 어떤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해서 같이 사우디나 우리가 수출하려는 국가에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원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극도로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물론 원자력기 산업계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제 생각은 앞으로 뭐 특히 R&D나 이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원전 산업에 원전 서플라이 체인에 접목을 시킬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연구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노 박사님 정말 좋은 강연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세 분 좋은 코멘트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